대여금 청구를 전제로 해서 민사구제 절차를 지금 계속 익혀나가는데, 돈을 빌려주고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궁리를 하겠죠. 그 궁리를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만 빌려줬다가 나중에 제대로 변제기에 반환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생활에 있어서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소비대차, 대여금 요 관계가 원활히 이렇게 마무리 안 되고 엉켰을 때를 대비해서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담보를 걸겠죠. 그 담보 중에는 물적 담보가 있고 인적 담보가 있다고 배웠죠. 이 물적 담보 중에 저당권,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죠. 물론 개인과 개인 간의 뭐 이렇게 소규모의 그런 상황이라면 뭐 저당권까지 생각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이지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대출함에 있어서 저당권을 건다, 이런 생각을 거의 뭐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담보를 걸었을 때 저당권 이런 것을 떠올릴 수 있고, 그 담보 중에 인적 담보는 우리가 연대보증인을 세워라, 이런 인적 담보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물적, 인적 담보를 우리가 지금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 이런 것이 떠올려질 수 있는데, 일반 국민은, 일반 시민은 뭐 이게 딱 이렇게 금방금방 다가오는 이런 거가 아닐 수는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용어 구사 같은 거는 이제 입에 배서 할 수 있죠. 이 담보 중에 물적 담보인 이 저당권은 특징이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권한 없이 막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우선 변제, 우선권이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전제인 집행권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권한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확정된 판결이죠.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죠.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개념은 우리가 판결 절차는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고, 판결 절차는, 그 다음에 집행 절차는 이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다 해서 분리해 놓고 있죠. 이 분리를 해 놓고 있죠. 그래서 권리를 실제 실현하기 위한 집행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결 절차를 통해서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해서 그것을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권한으로서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강제 집행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죠. 그런데 이 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과 취지는 그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물에 대해서 권리이다 라는 담보물권,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함에 있어서 곧바로 집행권은 필요 없이 그 저당권을 갖고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취지를
배워온 거죠. 그래서 이 저당권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 집행을 갈 수 있는 거죠. 이 집행권원이라는 이런 개념이 필요 없죠. 그런 개념 없이 곧바로 저당권 설정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다가 채무자가 원활히 갚지 않았을 때 그 채권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그 담보물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고 있고 강제 집행에 있어서 곧바로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고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을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취지에 따른 장점이 있는 거죠. 오늘 설명한 것을 갖다가 정리한다면 임의경매라는 지금 설명을 여기다가 보여주고 있네요. 즉 우리가 저당권에 기한 강제 집행을 일반적인 채권에 기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강제 경매라고 함에 대한 대칭 용어예요. 임의경매라는 것은 우리가 채권이 있을 때 이 채권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라는 집행법에 등장하는 이런 민사집행법에 등장하는 개념 등인데 이 제도인데 민사집행법에 등장하는 제도 중에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 동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경우 등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라는 것의 흐름은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매각을 해요. 그것을 경매라는 이런 대표적인 매각을 방법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거죠. 이게 강제 집행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받을 권리를 확정을 해요. 예컨대 확정 판결문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요. 그 다음에 압류한 다음에 이것을 팔아서 매각을 해서 즉 경매를 해서 그 매수한 사람이 내는 돈으로 배당을 받는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이제 강제 경매한다라고 하는 요 부분, 요 경매에 있어서 강제 경매한다. 이런 개념을 쓰는데 이런 강제 집행에 있어서 강제 경매를 저당권에 따른 강제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채 저당권의 전제로 저당권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들어가는 거니까 강제 집행을 하는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에서 보면 담보권 실행을 의한 경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이른바 임의경매라고 해서 강제경매 것을 같이 비슷하게 준용도 해가면서 조문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 담보권 실행, 즉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이른바 임의경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강제경매에 대칭돼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민사집행법은 제3편에서 담보권 실행 등을 의한 경매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해서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강학상 이러한 경매를 강제 경매에 대응하여 임의 경매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런 지식까지 지금 이제 민사집행법 지식까지 조금씩 우리가 개념을 확장해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임의 경매라는 요 개념을 지금 저당권
등등 이야기하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죠? 한편 집행권원이라는 요 확정된 판결을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전에 간편하게 받아놓을 수 없을까? 그것을 마련해 놓고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떤 제도를 떠올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요 집행권원을 지금 돈 빌려주는 이런 정도 단계에서 너 최종적으로 변제기 이후에 못 갚으면 내가 뭐 그 판결 절차 같은 거 복잡한 걸 거치면서 권리를 확정해서 집행을 가는 요 단계의 기본 개념에서 그 부분을 좀 미리 확보해 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미리 예방적으로 확보해 둔다. 이런 개념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집행증서라는 개념. 이건 법률 그 자체에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 공증인한테 가서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이런 문서를 공증인이 의사를 확인하고 문구를 넣고 해서 공증문서를 만들어주는데, 그러한 문서를 공정증서라고 하고 우리가 집행증서라고 불러요.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증서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것을 많이 이용해요? 제2 또는 제3 이런 금융권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인감하고 뭐 이런 거 의입장을 받아서 공정사무소에서 집행증서를 만들어둬요. 그럼 변제기가 지나면서 언제라도 곧바로 강제집행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경우는 재산이 변변한 게 없다면 그 다음 단계 얘기에서는 뭐 좀 이렇게 실효적이랄까 뭐 이런 문제는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제집행은 강제집행 자체에서 재산이 변변한 게 없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 우리가 의미 있는 회수 이게 난관에 부닥칠 수 있지만, 재산이 있다라는 전제에선 어디까지는 이게 다른 것보다 이점이 있냐면 집행권원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받아야 되는 그 점에 있어서 예방적으로 미리 받아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단계에서 너 안 갚으면 내가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강제집행 당해도 좋다라는 것을 써라. 그러면 그게 일종의 나중에 집행권원이 되는 예컨대 확정된 판결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것을 미리 지금 받아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공증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 경우에 집행증서를 작성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공증인 앞에 가서 이제 원래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이 가서 그런 문서에 만들고 사인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돈 빌릴 때 채권자한테 뭐 의임장 같은 거 이런 거 다 줘요. 이 빌리는 입장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이니까 그 2금융권, 3금융권, 뭐 사채업자 등이 이런 서류 갖고 와라 하면 이제 갖다 주죠. 돈 빌리는 입장에서. 그러면 차용증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금융권에 그쪽이 쌍방대리적으로 이쪽 채무자의 의임장을 가지고 촉탁인을 내세워서 한쪽이 즉 채권자 측이 가서 채무자는 공증인 앞에 가서 마주대하고 이렇게 쌍방으로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그 대리가 가능하고, 촉탁에 있어서 이게 촉탁인이 양쪽을 다 대리해서, 주로 그 촉탁인은 그 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사채업자 측에서 내세운 촉탁인이 이 채권자 채무자의 의임장을 갖고 대리로 가서 이런 서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자기가 지금
공정증서, 즉 집행증서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 돈 빌려주는 2금융권, 3금융권, 사채업자 등이 충실하게 설명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갑과 을의 관계에서 뭐 서류 갖고 오라니까 갖다 주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무슨 서류가 만들어지나 보다, 돈 빌린 건 맞으니까, 뭐 이런 정도에서 큰 개념 없이 할 확률도 높아요.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공정사무소 가서 쌍방의 이 대리가 그때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 촉탁인이 아무래도 채권자 측의 그 촉탁인이 양쪽 거를 이렇게 제시해서 공정증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엄격하게 본다면 문제가 있어요. 쌍방대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데 있어서 본인의 진정한 어떤 채무의 이런 승낙, 강제집행의 수락 이런 것 등이 정확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한 집행증서가 만들어지면 요 집행증서에 의해서 곧바로 집행권원이 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은 확정된 판결 등이 집행권원인데 그것이 미리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제도죠. 집행권원은 우리가 확정된 판결 아니고 사전적이진 않지만 사후적으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확정된 판결 절차라는 아주 가장 무거운 절차 말고 조금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한두 개, 두세 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게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간편하게. 앞에서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는데 독촉 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 이게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받는 절차죠. 물론 그 독촉 절차를 이용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형식적으로 그 요건이 됐으면 채무자한테 지급명령을 바라고 채무자가 받은 다음에 2주일 이내에 이의하느냐 아니냐 이런 과정은 있는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받게 되는 이런 제도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 저런 거는 지금 문제가 터지고 나서 착수하는 절차 등이죠. 문제가 터지고 나서 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문제가 터져서 독촉 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거고, 문제가 터져서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조사에 의해서 강제집행하는 거고, 뭐 이런 것 등이에요. 그런데 이 집행증서는 그 사후에 벌어질 것에 대한 것이 사전에 확보해서 받아둔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채권을 회수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돈을 빌려주면서 추가적인 이런 법적 제도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자기의 회수에 대한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